윤리교육과 관련돼서 우리 김수림 박사님께서, 교수님께서 그 연구윤리교육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연구윤리 교육은 주제가 올바른 연구비 집행입니다. 이게 자꾸 숨겨. 네. 올바른 연구비 집행입니다. 연구비 집행 굉장히 간단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굉장히 세심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연구비 집행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숙지를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오늘은 연구비 집행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례를 보시면 어떠한 주식회사가 있었어요. 이 주식회사가 서양 음식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음식점이었던 거죠. 거기서 술을 마셨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심야 시간 이후, 그러니까 결국 23시에서 새벽 5시, 그리고 심야 시간 이전에도 주류와 관련된 상호를 가진 업소에서 비용이 지출됐기 때문이에요. 이 주류비로 지출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회의를 하다 보면은 주류비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좀 있어요.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선택을 하더라도 이 서양 음식점으로 등록이 됐다 하더라도 주류와 관련된 상호를 가진 그러한 업체들은 조금 선별을 해서 잘 사용이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걸린 이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환수 조치를 전부 당했어요. 그리고 참여 제한 조치를 당했죠. 이렇듯 이 연구 개발비에는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있죠.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들이 이것을 합리적으로 잘 쓰고 있는지, 투명하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저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연구비에 대한 관심과 연구비 투자에 대한 대비 성과가 얼마만큼 있는가, 그것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연구비의 집행에 있어서 연구윤리를 준수하면서 투명하게 사용할 의무가 있죠. 이러한 연구비 관리는 과학기술기본법이나 학술진흥법인 바로 법적 근거에 두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또 잊지 말고 명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보면 인문사회 분야하고 과학기술 분야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법률이나 대통령령, 행정규칙, 그리고 가드라인을 통해서 지침이 세부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나와져 있어요. 그것들이 각각 부처에 따라서, 기관에 따라서 전부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세밀하게 꼼꼼히 살펴볼 것이 필요하죠. 그 이 연구 개발비 사용 원칙 및 제한을 보면은 뭐 이거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한번 그냥 쭉 보고 넘어갈게요. 연구비 계산에 있어서 얼마만큼 정확한가, 그리고 그 목적이 얼마나 합리적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집행 기간의 적합성인데 연구 기간 내에 모든 것은 집행이 돼야지만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시 반환, 환수, 토해내야 될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행 기간에 있어서의 이런 지켜야 되는 사항은 반드시 우리가 그 원칙에서 어긋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증빙 자료의 객관성입니다. 증빙 자료에 있어서 객관적인 서류가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지출 결의서, 영수증, 전자세금 계산서 등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렇게 뭐 제출하고 하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러한 증빙 자료를 최소 5년간은 보존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추후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뭔가 재조사가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조금 더 깊은 어떤 감사가 들어온다거나 할 때 필요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 5년간은 보존을 해야 한다는 것, 그것 또한 잊지 말아야 되고요. 이러한 연구비 부당 집행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이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부당 집행이 되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지요. 알고도 모르고도 알면서도 이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대학교에서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개발비를 받았어요. 근데 위탁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위탁 계약 체결로서 1,000만 원을 계좌로 수령을 했어요. 근데 위탁 사업 기간이 끝나는 시기까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뒤늦게 그 연구원의 인건비를 계좌 이체를 했으나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부당 집행으로 모든 것을 다 회수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죠. 그 기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정말 내가 가진 돈까지도 다시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간 안에 모든 것을 사용을 하고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 마무리되어야 된다는 건 끊임없이 반복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연구비 부당 집행 사례, 또 다른 사례를 보면 그 연차 평가를 통해서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계속 과제로 연구비를 받았어요. 어떠한 그 기관에서. 근데 이 기관에서는 그 새롭게 시작된 해부터서 연구원을 전부 다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시작품이나 제작 비용도 모든 걸 다 교체를 했어요. 그러나 더 황당한 건 이 기관에서는 그 다음날 그 비용을 개인 본인의 계좌로 다시 돌려받아서 그 소속 기관의 대출 원리금을 상환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기자재, 공과금 뭐 이런 회사 운영비에 전부 다 지출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감사에 걸려서 이들을 위한 평가단을 따로 운영을 하고 참여 제한 4년을 부과하고 연구비 전액을 환수 조치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죠. 뿐만 아니라 그 개인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뭐 그런 금액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연구 과제에 대학원생과 학부생들을 참여시키는 경우들이 많죠. 대학교에서는. 그런데 그 인건비나 여비를 그 교수님께서는 어떤 교수님께서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을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계좌에서 관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나 나중에 감사해서 봤더니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3천만 원 정도가 되고 그리고 또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금액 또한 2천여만 원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당 집행 당연히 권리자에게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그 교수는 참여 제한 조치를 받았죠.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참여 그 연구원 인건비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공동 사용은 안 돼요. 근데 간혹 우리는 모르고 우리 A 기관하고 용역을 준 아니면은 공동 기관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꼼꼼히 살펴보고 확인한 후에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 공동으로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학생 인건비 같은 경우에 부당 집행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원칙적으로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월별 참여율 100%를 초과해서 계상하거나 집행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즉 얼마냐면 한 10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어떤 A 교수님은 그 학생에게 100만 원 정도만 주기가 조금 더 좀 안쓰러웠다던가 아니면 그를 조금 더 생각해 주기 위해서 그 학생을 단가 기준에 보면은 보조원으로 기준을 할 수가 있는 게 있는데 그 보조원은 한 229만 원 정도 돼요. 그렇게 보조원으로 등록을 해서 지급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또한 나중에 감사해서 그것이 밝혀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 계산된 금액을 전부 다 회수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연구 장비나 재료비 같은 경우에도 이럴 경우에 그 연구 기간을 준수해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도 준수해야 되지만 이후에 만약에 집행이 되는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연구 종료는 6월, 예를 들어 여기 그 사례에 보면 6월 27일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전부 다 뭐 검수까지 다 됐어. 그런데 이게 입고가 된 날이 연구가 종료가 되고 난 이후였던 거예요. 이렇게 이후에 입고가 된 것 또한 나중에는 전부 다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종료일 가능한 한 2개월 전까지는 완료하는 것이 좋지만 뭐 2개월 전까지 모든 것이 완료가 되는 경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 이후에도 필요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종료되기 전에는 모두가 입고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점. 그거는 다시 한번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연구 장비나 재료비 같은 경우에도 당초 연구 계획에서 반영되지 않은 그런 기자재들이 있어요. 뭐 심지어는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까지도 깔아서 그것을 그 연구비로 사용을 했다라고 그 제안을 하고 그 집행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처음에 연구 계획서에 반영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또한 회수를 당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동일 연구 과제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협동 연구기관이나 공동 연구기관, 위탁 연구기관에서 함께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럴 때 이 또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인데 연구 과제가 하나의 과제일 경우에는 이 사례에서 보면 이거는 설비에 관련한 과제랑 부품 관련한 과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로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더라도 이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발 과제가 주제가 하나인 경우에는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협동연구기관이나 공동연구기관 그리고 위탁연구기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집행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각 부처마다 세부적으로 다르게 시행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례는 그 국내외 그 출장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가 단축이 됐는데도 하루 단축된 일일분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은 경우예요. 근데 뭐 이런 경우도 그대로 회수가 되는 사례가 되겠죠. 자, 이렇듯 연구 활동비에 있어서 당연히 알고 있고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건비나 아니면은 그 기자재나 이러한 것들이 생각지 않게 의도치 않게 또 아니면은 뭐 혹여나 몰라서 아니면 알고도 부당 집행하는 사례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투명한 그러한 윤리적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연구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퀄리티 높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국물 윤리 교육을 해주신 그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연구 윤리 교육은 의무적으로 학술단체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내용이고 또 분야별로도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것도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히 올해 지금 이번 발표는 연구비 관련 부분이어서 기존의 어떤 표절 관련 내용보다는 조금 더 새로운 내용으로 발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